1936년 10월 20일 뉴욕 퀸스 포레스트 힐스의 한 침실. 이른의 노부인이 닷새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한 여인이 꼭 쥐고 있었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헬렌 켈러였고 잠든 노부인은 헬렌의 평생 스승 앤 설리번이었습니다. 헬렌은 손바닥 위로 앤의 마지막 숨결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49년 전 7살의 자신이 처음으로 손바닥 위에 새겨진 5글자의 의미를 깨달았던 그날처럼 그날 앤은 헬렌의 손을 잡고 있었고 오늘은 헬렌이 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앤 설리번을 기적을 만든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한 아이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가이자 인권운동가의 한 사람으로 길러낸 여인. 그녀의 이야기는 영화로, 연극으로, 책으로 셀 수 없이 다시 쓰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앤 자신의 이야기는 헬렌의 빛에 가려져 오랫동안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헬렌에게 빛을 건네줄 수 있었던 이유가 그녀 자신이 어둠을 가장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앤 설리번 또한 한때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5살에 트라코마라는 눈병에 걸려 시력의 대부분을 잃었고 평생 빛을 두려워했습니다. 글자를 읽으려 책을 코앞까지 끌어당겨야 했고 햇빛이 강한 날에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가난한 아일랜드 이민자의 딸로 태어났고 8살의 어머니를, 10살에 사실상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 남은 가족, 어린 남동생을 자신의 품에서 떠나보냈습니다. 그 모든 어둠을 통과한 끝에야 그녀는 또 다른 어둠 속의 아이에게 손을 내밀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어집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았다면 그 어둠은 그를 무너뜨리는 데서 끝났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빛을 건네는 손이 되었겠습니까? 앤의 이야기는 후자에 관한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 있던 한 여자아이가 어떻게 또 다른 절망을 구해낼 수 있었는가? 그 답을 찾아가는 46분의 여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앤 설리번, 1866년 4월 14일에 태어나 1936년 10월 20일에 세상을 떠난 한 명의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남긴 자취는 한 사람을 가르친 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디까지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들어 올릴 수 있는지를 인류 앞에 보여준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워싱턴 국립대성당에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그 자리에 안장된 최초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시작된 자리는 미국에서 가장 비참한 구빈원의 한 침대였습니다. 이야기는 1866년 봄 매사추세츠주 서쪽의 작은 마을 피딩힐스에서 시작됩니다. 보스턴에서 자동차로 2시간 남짓 떨어진 농지와 숲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시골이었습니다. 가난한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습니다. 1840년대 아일랜드 대기근을 피해 대서양을 건너온 사람들. 그들은 미국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영어가 서툴렀고 가톨릭 신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습니다. 일자리는 농장 일꾼이거나 부두 노동자, 가정부였습니다. 앤 설리번의 부모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토머스 설리번은 술을 좋아했고 손이 거칠었습니다. 어머니 앨리스는 결핵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부부에게 첫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세례명은 조애나 맨스필드 설리번이었지만 가족들은 그녀를 처음부터 앤이라 불렀습니다. 갓난아기 앤은 그 시대 아일랜드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수많은 아이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흙 바닥의 좁은 방, 추운 겨울, 묽은 수프, 어머니의 기침 소리. 그러나 앤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다정한 손길과 아일랜드의 옛 노래를 흥얼거리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2살 무렵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남동생 지미였습니다. 지미는 태어날 때부터 약했습니다. 한쪽 고관절에 결핵균이 자리 잡아 다리를 절었고 늘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어머니는 큰딸 앤에게 어린 동생을 부탁했습니다. 앤은 자기보다 3살 어린 동생의 손을 꼭 잡고 다녔습니다. 동생이 걷지 못하는 날에는 등에 업기도 했습니다. 어린 누이의 등에 매달린 어린 남동생.
두 아이의 모습은 동네 사람들의 눈에도 짠하게 비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두 아이는 그것을 가난이라 느끼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아이로 여동생 메리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그쯤에서 더 버티지 못했습니다. 결핵이 깊어졌고 기침에서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자리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애는 5살 무렵 어머니의 일을 대신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빨래를 널고 동생의 입에 죽을 떠넣고 아버지의 술병을 치우는 일. 5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무거운 일이었지만 애는 그것을 일이라 부를 줄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아는 유일한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무렵 애의 두 눈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가렵고 빨개지는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딸의 눈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가려움은 가라앉지 않았고 눈꺼풀이 부어올랐습니다. 작은 알갱이 같은 것이 안쪽에 돋아났습니다. 애는 자꾸 눈을 비볐고 비빌수록 통증은 깊어졌습니다. 그것은 트라코마였습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들불처럼 번지던 세균성 안질환. 깨끗한 물과 의약품이 있다면 어렵지 않게 막을 수 있는 병이었지만 애네 집에는 둘 다 없었습니다. 트라코마는 천천히 그러나 잔인하게 시력을 갉아먹는 병입니다. 눈꺼풀 안쪽에 좁쌀 같은 돌기가 자라나 각막을 끊임없이 긁어냅니다. 빛이 들어올수록 통증이 커지고 통증을 피해 눈을 감을수록 분비물이 굳어 눈꺼풀이 들러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려면 손가락으로 눈꺼풀을 떼어내야 했습니다. 5살 아이의 손가락으로. 그렇게 애는 빛이 두려운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햇빛이 밝은 날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사물의 윤곽이 흐릿해졌습니다. 책을 펼쳐도 글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아버지 토머스는 딸의 눈을 고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고칠 돈이 없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그는 일이 끝나면 술집으로 향했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화가 치밀면 손이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의 분노로부터 아이들을 감싸느라 자기 몸을 더 빨리 망가뜨렸을 것입니다. 애는 일찍부터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발소리가 어떻게 들리는 날이 위험한 날인지. 빛은 흐려졌지만 귀는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가져서는 안 될 종류의 예민함이었습니다. 어머니 앨리스가 세상을 떠난 것은 1874년이었습니다. 애는 8살, 동생 지미는 5살, 막내 메리는 2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큰딸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동생들을 부탁한다고, 미안하다고. 애는 어머니의 가슴 위에 얼굴을 묻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노래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된 첫 번째 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밤 8살의 앤이 자기 안에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는 짐작이 갑니다. 다정한 손과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자기를 봐주는 단 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술은 더 깊어졌고 손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새 아이는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날과 굶는 날이 번갈아 찾아왔습니다. 지미의 다리는 더 절뚝거렸고 막내 메리는 자주 울었습니다. 애는 동생들을 안고 어두운 방에서 어머니의 노래를 흉내 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목소리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어린 그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눈은 그 시간 동안에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깥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지 2년이 지난 1876년 봄, 아버지 토머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확히는 결단이라기보다 도망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새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막내 메리는 친척 이모의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형제 중 가장 어리고 가장 건강해 보이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엠과 지미, 치리력이 흐려져가는 10살 누이와 다리를 절뚝이는 7살 남동생은 친척 누구도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는 짐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는 짐이었습니다. 1876년 2월의 어느 날 앤과 지미는 마차에 실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두 아이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짧게 말했을 것입니다. 거기 가면 밥은 먹여준다. 한동안만 거기 있어라. 한동안. 그것이 평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른들은 알았고 아이들은 몰랐습니다. 마차가 도착한 곳은 매사추세츠주 튜크스버리에 있는 한 거대한 회색 건물이었습니다. 매사추세츠 주립 튜크스버리 구빈원. 정신질환자, 불황자, 갈 곳 없는 노인, 미혼모, 그리고 아무도 거두지 않는 아이들이 한데 수용된 곳이었습니다. 그 시절 미국의 구빈원은 자선의 공간이라기보다 사회가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한데 모아둔 창고에 가까웠습니다. 튜크스버리는 그 중에서도 악명이 높았습니다. 침대는 좁았고 벽은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한 방에 수십 명이 함께 잤고 시신이 안치되는 영안실은 아이들의 놀이방과 멀지 않았습니다. 훗날 매사추세츠주 의회 조사위원회가 이 시설의 학대와 위생 문제를 공식적으로 고발하게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10살의 앤과 7살의 지미는 이제 그 안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두 아이는 떨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규정은 달랐습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별도의 병동에 수용되었습니다. 게다가 지미의 다리가 문제였습니다. 결핵성 고관절염이 깊어진 그는 곧장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애는 동생을 따라가겠다고 매달렸습니다. 누군가가 그녀를 떼어냈을 것입니다. 그녀는 발버둥 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받아들여야 했을 것입니다. 어둠 속의 한 침대에 혼자 누워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10살의 그녀는 그날 처음 알았을 것입니다. 애는 매일 밤 동생이 보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느 직원이 짧은 시간 동안 동생의 병동에 들어가는 것을 묵인해 주었습니다. 애는 매일 그 시간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동생의 침대로 달려가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을 것입니다. 동생은 누이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두 아이의 손은 서로에게 마지막 남은 세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자리에서 두 아이는 서로가 서로의 어머니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가 튜크스버리에 들어온 지 넉 달이 지난 1876년 5월 30일이었습니다. 지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결핵균이 척추까지 번진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앤에게 동생의 마지막을 알리지 않았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그러나 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동생의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누이의 손은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7살의 지미는 누이의 곁에서 마지막 숨을 쉬었습니다. 앤이 동생을 잃은 것은 어머니가 떠난 지 정확히 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미의 시신은 영안실로 옮겨졌습니다. 앤은 따라갔습니다. 직원들은 그녀를 들여보내지 않으려 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동생의 차가운 손을 마지막으로 잡아주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영안실의 문이 닫힌 뒤에야 앤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녀가 평생 잊지 못한 장면 중 하나가 그 영안실이었습니다. 훗날 그녀는 그 방에 대해 거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떤 슬픔은 말로 옮기는 순간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10살의 앤은 그날 이후 세상에 혼자였습니다. 어머니의 노래도 동생의 손도 없었습니다. 흐려져가는 시력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남았는가? 누구도 자신을 보러 오지 않을 이 회색 건물 안에서 한 명의 어린 여자아이가 어떻게 다음 날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어둠 너머의 빛을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그 갈망이 4년 뒤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됩니다. 동생을 잃은 뒤의 4년. 그 시간은 앤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어두운 구간이었습니다. 10살에서 14살까지 보통의 아이라면 학교에 다니고 친구를 사귀고 처음으로 책을 읽기 시작할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앤이 보낸 4년은 회색 벽과 곰팡이 냄새와 알 수 없는 비명과 자기보다 더 절망한 어른들의 신음속이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사랑한 사람은 모두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두 눈은 그 어둠 속에서 거의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트라코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기적인 치료가 없는 환경에서 병은 한 단계씩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애는 글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단계에 가까워졌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흐릿한 윤곽으로만 남았고 빛이 강한 날에는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구빈원의 한 직원이 그녀를 인근 자선병원으로 보내 수술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1877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취도 충분하지 않은 그 시대의 안과 수술은 결과보다 고통이 더 컸을 것입니다. 수술은 실패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튜크스버리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수술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칼이 자신의 눈을 향해 다가오는 감각을 마취 없이 견뎌낸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매번 더 어두워진 시야를 안고 같은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거의 눈먼 아이라 불렀습니다. 그녀의 본명조차 부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는 그 안에서도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싶다는 갈망, 자신을 둘러싼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자신이 어떤 사람들 사이에 있는지를 이해하고 싶다는 갈망이었습니다. 글자를 잘 읽지 못하는 그녀는 다른 수용자들의 이야기를 귀로 들었습니다. 늙은 불황자의 이야기, 미혼모의 이야기, 정신을 놓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녀는 그 모든 이야기를 자기 안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다양하게 부서질 수 있는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서진 사람도 여전히 사람이라는 사실을 배웠을 것입니다. 훗날 그녀가 헬렌을 가르칠 때 가졌던 그 깊은 인내. 그것은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튜크스버리의 침대 옆에서 일찍부터 자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그녀는 계속해서 한 가지 단어를 들었습니다. 퍼킨스.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그 이름. 보스턴에 있는 눈먼 아이들이 글자를 배우는 학교. 거기에 가면 자신 같은 사람도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 애는 처음에는 그것을 동화처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가슴 안에서 그 이름은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퍼킨스, 그곳에 가야 한다. 그곳에 가지 못하면 자신은 이 회색 건물 안에서 늙어 죽을 것이다. 그 직감이 그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1880년의 어느 날 튜크스버리의 한 무리의 신사들이 시찰을 왔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자선시설을 점검하는 위원회였습니다. 위원장의 이름은 프랭클린 샘본. 매사추세츠주의 자선감독관이자 퍼킨스 맹학교의 후원자이기도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시찰단을 이끌고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어둠 속에서 갑자기 그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흐릿한 시야로 아마도 옷자락의 윤곽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자신을 학교에 보내달라고. Mr. Sanborn, Mr. Sanborn, I want to go to school. 검증된 직접 인용으로 전해지는 그날의 외침이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의 결은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게 전해지지만 핵심은 같았습니다. 학교에 가고 싶다는 한 줄. 그것이 14살 앤의 첫 번째 목소리였습니다. 거의 평생을 침묵 속에서 살아온 한 아이가 단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 한마디를 외친 것입니다. 자신이 그 한 줄에 인생을 걸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샘보는 처음에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회색 옷의 어린 소녀가 거의 눈이 보이지 않는 얼굴로 자기 옷자락을 잡고 있는 풍경. 그러나 그 한 줄은 그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앤의 이름은 위원회의 기록에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줄의 외침으로도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나 그 한 줄을 외칠 수 있기까지 어떤 시간을 견뎌왔는지는 외친 본인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앤이 견뎌낸 4년이 그 한 줄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 1880년 10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통의 편지가 튜크스버리에 도착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워터타운에 있는 퍼킨스 맹학교가 앤 설리번을 학생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통보였습니다.
마차가 다시 그녀를 실으러 왔습니다. 4년 전 그녀를 이곳으로 데려왔던 것과 같은 종류의 마차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방향이 반대였습니다. 그녀는 짐이 될 것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옷 몇 가지, 그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가지고 가는 것은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안에 차곡차곡 쌓아둔 4년의 어둠과 한 줄의 외침이었습니다. 1880년 10월 7일, 14살의 앤 설리번은 퍼킨스 맹학교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녀는 그날의 풍경을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고 훗날 말한 바 있습니다. 너무 많은 빛과 너무 많은 사람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또렷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회색 건물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 누군가가 자신에게 학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사실. 그것이 한 사람의 정체성을 어떻게 다시 세워주는지를 그녀는 그날 처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퍼킨스의 첫 시간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앤은 학교의 어떤 아이들과도 닮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대개 안정된 가정에서 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식사 예절을 알고 있었고 알파벳을 일부나마 알고 있었습니다. 앤은 둘 다 몰랐습니다. 식탁에서 손가락으로 음식을 집었고 다른 학생들이 그녀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글자를 모르는 자신이 부끄러워 그녀는 처음에는 입을 다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은 곧 분노로 바뀌었고 분노는 다시 의지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모두 배우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녀를 가장 처음 받아준 사람은 학교 안에서 가장 오래된 학생이었습니다. 로라 브리지먼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1829년에 태어나 2살 때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은 사람.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정식 교육을 받은 시청각 장애인. 헬렌 켈러보다 한 세대 앞서 그 길을 걸은 선구자였습니다. 로라는 손바닥 위에 글자를 새기는 방식, 곧 손바닥 알파벳으로 세상과 소통했습니다. 앤은 로라의 그 손가락 동작을 처음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잊지 못할 한 장면이었습니다. 6년 뒤 그 동작이 한 어린아이의 인생을 구하게 됩니다. 로라는 앤에게 손바닥 알파벳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검지로 상대의 손바닥에 글자를 한자 한자 새기는 방식.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말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앤은 빠르게 익혔습니다. 자신이 직접 어둠 속에서 살아본 사람이었기에 손끝의 감각이 어떻게 단어가 되는지를 본능적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 알파벳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만지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느끼는 안도. 그것이 그녀의 첫 번째 진짜 학교였을 것입니다. 한편 의료진은 앤의 눈을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보스턴의 한 안과 의사가 그녀에게 한 번 더 수술을 권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수술이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였을 것입니다. 칼이 자기 눈으로 다가오는 감각이 어떤 것인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받아들였습니다. 빛을 조금이라도 더 되찾을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칼날을 견디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결과가 달랐습니다. 수술은 그녀의 시력을 의미 있게 회복시켰습니다. 처음으로 앤은 글자를 또렷하게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책 한 권의 한 페이지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가 어떤 표정으로 책장을 넘겼을지는 글로 옮기기 어려운 풍경입니다. 평생을 어른거리는 글자 사이에서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또렷한 한 줄을 읽었을 때의 그 떨림. 그것은 단순한 시력의 회복이 아니라 세상이 자신을 향해 다시 한번 문을 여는 감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책을 거의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서운 속도로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알파벳도 모른 채 학교에 들어온 14살의 소녀가 5년 뒤에는 또래보다 앞선 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학과 역사, 철학과 수사학을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책에 대한 그녀의 갈증은 어머니의 노래를 잃은 자리와 동생의 손을 잃은 자리에서 시작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의 자리를 그녀는 책의 문장으로 한 줄씩 메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외로움을 견디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생활이 모두 평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애는 자기 의견이 강했고 부당하다고 느끼는 일에는 즉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사들과 자주 부딪혔고 몇 번이나 퇴학 위기에 몰렸습니다. 어떤 동급생들은 그녀를 거칠다고 표현했고 어떤 교사들은 그녀를 다루기 어렵다고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거침은 무례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인생을 한 번도 자기 손으로 결정해 본 적 없는 한 인간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워가는 거친 손짓이었습니다. 1886년 6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20살이 된 앤 설리번은 퍼킨스 맹학교의 졸업식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졸업생 대표 연설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6년 전 거의 글자를 읽지 못하던 한 소녀가 이제 동급생 중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단상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Fellow graduates, duty bids us go forth into active life. Let us go cheerfully, hopefully, and earnestly. 동기 여러분, 의무가 우리에게 활동적인 삶으로 나아갈 것을 명합니다. 즐겁게, 희망차게, 진지하게 나아갑시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한 사람의 일생이었습니다. 의무라는 단어를 평생 동안 짐의 다른 이름으로만 들어왔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단상에서 의무는 활동적인 삶으로 나아가라는 부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녀가 6년 전 어느 복도에서 한 신사의 옷자락을 붙들고 외쳤던 그 한 줄과 단상 위 그 한 문장은 같은 사람의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뿐입니다. 졸업식이 끝난 뒤 그녀 앞에는 새로운 문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학교를 나서면 그녀를 기다리는 가족도 집도 없었습니다. 시력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고 그녀의 이력서에는 한격 한 줄을 제외하면 적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난한 아일랜드 이민자 출신, 거의 눈먼 여자, 가족 없음. 그 시대의 노동시장에서 그녀를 받아줄 자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둠을 두려워하는 10살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퍼킨스 맹학교의 교장 마이클 애너그노스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엘라베마주 터스컴비아라는 작은 마을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발신인은 아서 켈러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7살 난 딸 헬렌이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었으며 누군가가 와서 가르쳐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애너그노스 교장은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직접 어둠을 알고 직접 빛을 되찾은 학생. 거칠지만 끈질긴, 그리고 누구보다 손바닥 알파벳을 잘 다루는 한 사람. 앤 설리번이었습니다. 애너그노스는 앤을 불러 그 제안을 전했습니다.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은 7살 난 아이를 한 가족 안에서 혼자 가르쳐야 하는 일. 보수는 박했고 환경은 알 수 없었으며 성공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앤이 그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옷자락을 붙들고 외치던 자신, 그리고 자신을 보지 못한 채 떠난 동생의 손, 어쩌면 자신이 받지 못한 것을 자신이 줄 수 있는 자리일지 모른다는 직감. 그녀는 받아들였습니다. 보스턴에서 엘라베마까지는 기차로 며칠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동부의 도시에서 남부의 시골 마을로 향하는 길. 그것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둠으로부터 또 다른 누군가의 어둠 속으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보통의 20살이라면 자기 인생을 시작하기에 바빴을 나이입니다. 그녀는 자기 인생을 시작하는 첫걸음을 자기보다 더 어두운 누군가의 곁에 서는 일로 정한 셈입니다. 1887년 3월 3일, 앤 설리번은 엘라베마주 터스컴비아의 켈러가에 도착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렸을 때 그녀의 두 눈은 햇빛 때문에 다시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짐을 들고 흘길을 따라 한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큰 저택의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문이 열렸을 때 그녀의 인생은 이미 한 번 더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크게 바뀐 사람은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문 한쪽 어딘가에서 그녀의 발소리를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한 어린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헬렌 켈러였습니다. 켈러 가의 거실은 어수선했습니다. 7살의 한 아이가 식탁 위로 손을 뻗어 다른 사람의 접시 음식을 손가락으로 집어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말리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렌의 부모는 그동안 딸을 사랑했지만 딸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7살 아이는 자기 의사가 통하지 않으면 바닥을 구르며 발작했습니다. 가족은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짐작할 수 없었고 그녀 또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애는 그 풍경을 처음 보았을 때 무엇을 느꼈을 것 같습니까? 동정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본 것 같은 익숙한 통증이었을까요? 헬렌은 어둠 속에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다만 헬렌의 어둠은 자신의 어둠보다 더 깊었습니다. 자신은 어머니의 노래라도 기억할 수 있었지만 헬렌은 소리 자체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흐릿한 윤곽이라도 볼 수 있었지만 헬렌은 빛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깊은 어둠 앞에서 애는 짐을 다시 고쳐 맸을 것입니다. 그녀가 가져온 것은 짐 가방이 아니라 자신의 일생이었습니다. 첫 며칠은 전쟁에 가까웠습니다. 헬렌은 낯선 사람의 손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앤이 다가가면 발버둥 쳤고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이를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식탁에서 헬렌이 다시 다른 사람의 접시에 손을 뻗었을 때 앤은 단호하게 그 손을 막았습니다. 헬렌은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 위로, 의자 아래로 엉켜 굴렀습니다. 부모는 그 광경을 보지 못하도록 방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헬렌이 진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앤은 켈러 부부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자신과 헬렌이 단둘이 머물 수 있는 별채를 달라고. 부모의 사랑은 너무 무르고 너무 즉각적이었기에 헬렌은 자기 의사를 표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잡으면 누군가 가져다 주었고 무엇을 던지면 누군가 다시 주워 주었습니다. 앤은 그 자동의 회로를 끊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모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켈러 가의 별채로 옮겨갔습니다. 한 명은 거의 눈먼 20살의 교사, 다른 한 명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7살의 학생. 두 사람의 첫 번째 진짜 학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앤은 헬렌의 손바닥 위에 글자를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인형을 한 손에 쥐어주고 다른 손에는 DOLL이라는 네 글자를 한자 한자 적었습니다. 컵을 쥐어주고는 CUP를 적었습니다. 처음에 헬렌은 그 동작을 단순한 손가락 놀이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자신도 같은 모양을 흉내내기는 했지만 그 동작이 자기 손에 쥐어진 사물을 가리킨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그녀에게 단어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손바닥 위로 지나가는 간지러운 무언가였을 뿐입니다. 앤은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들여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간 길을 헬렌이 단 한 달 만에 건너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을 것입니다. 앤은 자신의 열사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글자를 모르던 시절, 그 글자 하나가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은 어떻게 알게 되었던가.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헬렌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단어가 아니라 단 하나의 깨달음이라는 사실. 단어와 사물이 같은 것을 가리킬 수 있다는 그 한 번의 충격이라는 사실. 그녀는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1887년 4월 5일에 찾아왔습니다. 그날 켈러 가의 정원에 누군가가 펌프로 물을 길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앤은 헬렌의 손을 잡고 그 펌프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헬렌의 한쪽 손을 차가운 물줄기 아래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 손바닥 위에 천천히 5글자를 새겼습니다. W, A, T, E, R. 처음에는 느리게, 그 다음에는 빠르게. 차가운 감각이 한쪽 손에 쏟아지는 동안 다른 쪽 손에는 5글자가 반복해서 새겨졌습니다. 그 순간 헬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언가가 그녀의 안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을 뻗어 펌프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N은 그녀의 손바닥에 다시 새겨주었습니다. W, A, T, E, R. 헬렌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굳어있던 얼굴이 풀어지고 두 눈이 어딘가 먼 곳을 향한 듯 흔들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두 눈이 그러나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표정. 헬렌은 훗날 자신의 자서전에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5글자가 무언가 시원하고 멋진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다. 그 살아있는 단어가 내 영혼을 깨웠고 빛과 희망과 기쁨을 주었으며 자유롭게 해주었다. 한 인간이 처음으로 언어의 세계로 들어선 순간이었습니다. 그 살아있는 단어가 내 영혼을 깨웠다. 헬렌이 남긴 그 한 줄의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이라는 단어 하나를 알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이 바로 자신과 세상을 이어주는 달이라는 것을 7살의 한 아이가 처음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가 평생 살아있게 될 사고와 글쓰기의 첫 번째 발판이 우물가의 그 한 손바닥 위에서 만들어진 셈입니다. 그리고 그 발판을 놓은 손은 5살부터 빛을 잃기 시작한 한 여자의 손이었습니다. 헬렌은 그 자리에서 발을 굴렀습니다. 우물가의 흙을 가리키고는 손바닥을 내밀었고 펌프를 만지고는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격자 울타리, 나무, 자신의 얼굴, 모자, 그리고 곁에 서 있는 N. 그녀는 모든 것의 이름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N은 한 글자 한 글자 그녀의 손바닥 위에 새겨주었습니다. 그날 하루에만 헬렌이 익힌 단어는 30여 개에 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숫자는 그날의 풍경을 다 담지 못합니다. 손바닥을 끝없이 내미는 7살 아이와 한자 한자 답해주는 20살 교사. 두 사람의 손은 그날 서로의 빛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 헬렌은 곁에 있던 한 사람을 가리키며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N은 그 손바닥에 적었습니다. TEACHER. 티처, 선생님. 그날 이후 헬렌은 평생 N을 그 한 단어로 불렀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친구도 아닌 선생님. 헬렌에게 그 단어는 단순한 직업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어둠에서 꺼내준 단 한 사람의 고유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N에게도 그 단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어둠이 누군가의 이름이 되어 돌아온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시간은 다른 사람들의 시간과는 다른 속도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헬렌은 무서운 속도로 단어를 익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수백 개의 단어를 알게 되었고 곧 짧은 문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N은 잠을 줄여가며 헬렌의 손바닥에 글자를 새겼을 것입니다. 자신의 흐린 두 눈으로 책을 코앞까지 끌어당겨 읽고 그것을 다시 헬렌의 손바닥으로 옮겼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매일 닿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어둠이 또 한 사람의 어둠을 마주 잡는 일이 그렇게 49년 동안 계속됩니다. 헬렌이 자라는 동안 N은 그녀의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헬렌이 퍼킨스 맹학교에 가서 본격적인 교육을 받을 때 N은 함께 보스턴에 머물렀습니다. 헬렌이 케임브리지의 명문 여학교에 진학할 때 N은 모든 강의를 손바닥으로 통역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900년 헬렌이 레드클리프 칼리지에 입학했을 때 N은 그녀와 함께 강의실에 앉았습니다. 교수의 말을 듣고 그 즉시 헬렌의 손바닥에 옮겨 적는 일, 그것을 매일 모든 강의에서 4년 내내 반복했습니다. 자기 두 눈의 통증을 견디면서 한 일이었습니다. 1904년 6월 28일 헬렌 켈러는 레드클리프 칼리지를 우등 졸업했습니다.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은 사람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학사 학위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졸업식장에서 헬렌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이 향한 곳은 단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곁에 앉아있던 N의 손을 찾고 있었습니다. 졸업장은 헬렌의 이름으로 발급되었지만 그 졸업장 위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학위는 두 사람의 4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N의 인생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1905년 5월 3일
앤은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하버드 대학교의 강사이자 문학평론가였던 존 메이시였습니다. 그는 헬렌의 책 출판을 돕다가 앤을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길지 않았습니다. 1914년 무렵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고 정식으로 이혼하지는 않은 채 점차 멀어졌습니다. 앤은 그 후 다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손바닥 위로 단어를 주고받던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강연을 다녔습니다. 미국의 도시들을 돌며 시각과 청각을 잃은 사람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헬렌이 단상에서 말하면 앤이 그 옆에서 통역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본 청중들은 자주 울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정작 두 사람은 단상 위에서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생을 함께 걸어온 두 사람이 그 길을 잠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을 뿐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49년을 걸으면 그 길이 곧 증언이 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앤의 두 눈은 다시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트라코마가 남긴 흔적이 평생 그녀를 놓아주지 않은 것입니다. 1935년 무렵 그녀의 시력은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일생을 헬렌의 손이 되어준 사람이 이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슬픔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안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 어둠이 자기가 사랑한 사람의 어둠과 마침내 같아졌다는 사실의 말입니다. 1936년 10월 15일 앤은 관상동맥 혈전증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이후 닷새 동안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헬렌은 그 닷새 내내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헬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앤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손바닥 위로 그녀의 호흡을 느끼는 일이었습니다. 49년 전 헬렌의 손을 처음 잡아주었던 그 손이 이제는 거꾸로 헬렌의 손에 잡혀 있었습니다. 두 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모양으로 맞물려 있었습니다. 1936년 10월 20일 앤 설리번은 그 손 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70세였습니다. 헬렌은 훗날 그 순간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신은 앤의 호흡이 멎는 그 마지막 떨림을 손바닥으로 끝까지 느꼈다고. 한 사람의 인생이 다른 사람의 손바닥 위에서 끝나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인생은 처음부터 그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1887년 4월 5일 우물가에서 한 어린아이의 손에 5글자를 새겨준 그 손이 1936년 10월 20일에는 그 어린아이의 손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미국 정부와 국립대성당은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앤 설리번의 유해를 워싱턴 국립대성당에 안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곳은 미국이 자신의 가장 위대한 인물들을 안장하는 자리였습니다. 앤은 그곳에 안장된 최초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아일랜드 이민자의 딸로 태어나 구빈원에서 동생을 잃고 평생 어둠과 빛 사이에서 살아온 한 여인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깊이 기억하고 싶어하는 자리에 누운 것입니다. 그녀의 무덤 옆자리는 비워두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32년 뒤 1968년 6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헬렌 켈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87세였습니다. 헬렌의 유해는 화장된 뒤 워싱턴 국립대성당의 한 자리에 안치되었습니다. 32년 동안 비워져 있던 그 자리, 앤의 옆자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같은 자리에 누웠습니다. 1887년 봄에 처음 잡았던 그 두 손은 1936년 가을에 마지막으로 맞물렸고, 그리고 1968년 여름에 다시 한번 같은 곳에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어떤 인연은 시간으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묻고는 합니다. 앤 설리번이 없었다면 헬렌 켈러가 있었겠는가? 그리고 거꾸로도 묻고는 합니다. 헬렌 켈러가 없었다면 앤 설리번이 있었겠는가? 두 질문은 모두 맞고 모두 틀립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없었다면 지금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존재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 손을 잡아준 일, 그 한 번의 행동이 두 사람의 일생을 만들었습니다. 애니 우물가에서 헬렌의 손에 새긴 5글자는 사실 헬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어쩌면 어린 시절 자기 손에 누군가가 새겨주었더라면 좋았을 그 5글자였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일찍 도착했더라면 자기 인생이 조금은 덜 외로웠을 그 5글자였을 것입니다. 받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람들은 흔히 선생님이라 부릅니다. 헬렌이 평생 앤을 그 단어로 부른 이유는 그 자리에 앤보다 더 어울리는 단어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936년의 마지막 손과 1887년의 첫 손이 같은 모양이었다는 사실. 그것이 앤 설리번이라는 한 사람이 살아낸 일생의 풍경입니다. 빛이 두려운 두 눈으로 시작해 어둠 속의 한 어린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일로 끝난 일생. 그녀의 무덤에는 짧은 비문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헬렌 켈러의 선생님. 그 한 줄이 한 인간의 일생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더 오래 기억됩니다. 그러나 그 다른 사람의 이름 안에는 결국 자기 자신이 가장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혜의 숲에서는 오늘도 시간을 견뎌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난한 아일랜드 이민자의 딸로 태어나 평생 자신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여인. 그녀의 손을 기억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는 또 다른 어둠을 통과한 또 다른 손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